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차들이 길 위에 서 있다시피 하고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는 저마다의 피곤함이 얼굴 위로 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을까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가기 위해?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이유도 모른 채 달리고만 있을까요? 미국의 사상가이자 수필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바쁘게만 사는 건 개미도 할 줄 안다.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사는지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9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정옥님이 벌써 KBS 콩으로 글을 올려주셨네요. 아침 기온이 제법 선선해서 좋네요. 9월 되니까 기다렸던 가을이 드디어 오는 것 같습니다. KBS 콩으로 장명환님, 우미숙님, 1913님, 유안숙님 등등 벌써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도 한번 받아볼까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일종의 장소, 매장 같은 곳인데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이곳의 매출은 감소세입니다. 지난 7월 기준 이곳의 매출액은 9천억 원 정도, 이게 1년 전보다 8% 넘게 줄었고요. 1인당 구매 금액도 16% 낮아졌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겹치면서요. 인천국제공항공사랑 이곳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임대료를 넣고 갈등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자, 이곳은요,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공간인데 일반 상점과는 좀 다르죠. 구매 물품에 세금이 붙지 않는 곳입니다. 그 세금을 면해주는 곳,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아이템부터 들어볼까요? 백상경 기자부터요. 네, 먼저 국내외 증시 상황 한번 체크해 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발행을 한 가상자산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제 있었던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영현 기자는요. 네, 롯데카드가 해킹을 당했는데요. 당하고 나서도 17일 동안이나 파악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먼저 증시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뉴욕 증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9월 첫 거래일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55%,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69%, 나스닥은 마이너스 0.8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불법 판결 받으면서 재정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 하락한 것이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아무래도 이 뉴욕 증시 흔들린 만큼 영향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 9시 2분 기준으로 0.17% 코스피가 올랐고 코스닥은 0.09% 내려서 약간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그냥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사실 외인 매수세 유입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 보였는데 좀 흔들리는 모습들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른바 트럼프 코인이 상장을 했어요.
네.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밈코인으로 그동안 계속 많이 알고 계셨는데 정식 코인으로 이제 또 하나가 등록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 이라고 하는데 WLFI라고 약자를 쓰고요. 뭐 세계 자유 금융 코인 뭐 이런 거예요? 네, 엄청난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거 다 갖다 붙였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업비트나 빗썸 같이 이런 여러 글로벌 자산 거래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당시에는 0.22달러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5분 만에 약 한 75%가량 폭등을 하면서 0.46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고점 기록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매도 물량이 막 쏟아지면서 15분 만에 급격히 하락을 했고요. 결국은 지금 다시 좀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이 코인을 발행한 암호화폐 기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트럼프 일가의 회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 아들이 공동 창업자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명예 공동 창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전체 발행 물량의 약 25%, 4분의 1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코인을 판매하는 수익도 이들이 챙기는 구조입니다. 지금 평가 이익이 외신에 따르면 약 50억 달러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지금 약 7조 원에 달한다라고 지금 뭐 이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보유한 물량이 어쨌든 지금은 보호 예수, 그러니까 락업이라는 조건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도되는 금액은 아닌데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평가 이익이 거의 7조 원이다라는 것들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라는 이름을 바탕으로 한 코인인데 뭐 내재 가치가 있다 없다 이거는 뭐 이제 항상 논쟁이 있는 코인들이니까요. 7조 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현직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 사실 후광 효과를 등에 업고 발행을 했으니까 이 정도의 가치를 또 받는 걸 테고 어떻게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 비판의 목소리가 현지에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후로 해서 본인을 가상자산 대통령이다라고 뭐 이렇게 자처할 정도로 굉장히 가상자산 분야에 힘을 싣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 일가가 직접 가상자산을 상장을 해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됐다. 뭐 이런 지금 상태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게 또 처음도 아닙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US 달러가 있고요. 그리고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랑 오피셜 멜라니아 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뭐 본인의 어떤 SNS 계정을 통해서 이 가상자산 홍보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이익과 연결이 되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뭐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고요. 미국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뭐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이 지금 규제기관이 가상자산 친화적인 입장을 대통령이 취하게 이렇게 뭐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동기들이 된다라고 하면서 전례 없는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는 뭐 대통령과 뭐 가족들이 지금까지 이해 충돌에 관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반론을 내놨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가 골라온 경제 뉴스도 들어볼게요. 롯데카드 해킹 사건이 지금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근데 롯데카드가 자신들의 회사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보름 넘게 몰랐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지난달 14일 저녁에서 시작돼서 16일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이랑 둘째 날 해킹 때에는 내부의 파일이 외부로 2차례 정도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롯데카드는 이때 유출된 데이터 규모를 약 1.7GB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금감원에 보고를 했는데 이 거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라면은 최소 2-3개월 정도의 거래 정보는 담겼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신고가 첫 해킹이 후에 17일이 지난달 31일에야 이제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서 그저께야 금융당국에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롯데카드는 서버 점검 중에 특정 서버에서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서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서 그 결과 3개의 서버에서 2종의 악성 코드 그리고 5종의 해킹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 조치했고 그리고 추가 침해나 정보 유출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까지는 고객 정보 같이 중요한 정보들이 외부 유출이나 랜섬웨어와 같은 심각한 악성 코드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나 금감원에서는 이제 반출 실패한 파일의 내용을 토대로 추정을 할 때 카드 정보가 같은 이제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정확히는 알 수 없다라는 네. 거고 사흘 동안 자신들의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것도 몰랐고 그것도 보름 넘어서야 네. 알게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 금감원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을 하고 또 현장 검사를 통해서 사고 원인 그리고 피해 규모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출된 파일에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카드 쪽에서는 카드 부정 사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이제 전액 보상 절차를 마련하다고 했는데요. 이제 여신 전문금융법에 따르면은 카드사는 해킹 등에 따른 카드 부정 사용 발생에 대해서 이제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원장은 또 금융권 전반에 대해서 금융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고요. 또 관리 소홀로 인해서 금융보안 사고가 나타날 시에는 엄정 제재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롯데카드 지금 쓰고 계시는데 불안하다라는 글들도 저희 KBS 콩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불안해들 하실 텐데 일단은 해킹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보상해야 한다. 카드사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또 국내에서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 로봇 청소기가 또 인터넷에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안에 취약한 걸로 드러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로봇 청소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안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중국 브랜드죠. 나르왈, 드리미, 에코백스 이 세 제품에서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비해서 불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또는 밖에서 꺼져 있는 카메라를 강제로 켤 수도 있는 위험이 발견됐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제품이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제품은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 이제 보안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단 안전한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 보안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크가 있는 제품들은 이번 점검에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또 사용하시면서는 8자리 이상의 문자, 숫자, 특수 문자를 섞어서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앱을 다운받을 때는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같은 이제 공식 마켓에서만 다운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최신 보안 패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어려우시면 이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켜놓으시는 게 좋고 또 불필요한 개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또 만약에 이걸 중고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기기를 초기화하고 계정 삭제는 철저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로봇 청소기가 그냥 청소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터넷 연결돼 있고 카메라도 있고 음성까지도 수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다만 이게 지적된 제품들은 이 회사가 뭔가를 조작했다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외부에서 그 이제 인터넷으로 침투를 해서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그 금융위원장, 그러니까 네.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죠. 근데 당장 금융위 이 조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당정에서 금융위 해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니까 야당에서 고작 열흘짜리 금융위원장 때문에 청문회를 하느냐라고 맞서면서 시작하자마자 정해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당정에서 25일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하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당에서는 이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법을 지금 바로 이 개편안을 처리를 하려고 결정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또 논의하고 소통할 어떤 설명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까지만 지금 이야기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좀 진화에 나섰습니다. 야당에서는 또 이제 금융위 존치를 전제로 해서 청문회에 응했고요. 그래서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원 후보자에게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안이 나오지 않은 것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좀 원론적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또 기재부 차관 출신인 2억 원 후보자가 금융위 해체 이후에 통합된 재경부 장관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 이런 지적들도 나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일축을 했고요. 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2억 원 후보자가요. 그리고
금감원장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광복 행보에 대한 질의도 있었어요. 네, 금감원이 금융위 산하 감독 대상 기관입니다. 근데 금융위는 정작 해체 이야기가 나오고 금감원은 굉장히 광폭 행보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실세 금감원장에 대한 우려가 야당에서 또 제기가 됐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금 지난달에 취임을 했는데 이후에 은행, 보험, 제2금융권, 업권별로 계속 릴레이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은행장들 만나서 이자 장사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활발한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위원장이 할 일인데 이걸 지금 금감원장이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의가 있었고요. 이억원 후보자는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집행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 금융감독 정책, 금융정책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의 소관이다. 금융위원장의 소관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금감원장이 이걸 좀 잘못하고 있는 행동 아니냐라고 또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같이 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좀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다만 금감원장이 독단적으로 소비자나 금융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막을 것이다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모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금융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부는 금융위원회고 금융위원회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정부 예산 약 절반, 금융사 분담금 각 절반 이렇게 해서 사실은 반민반관 성격을 가진 감독기구라는 거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야기죠. 주식 투자 관련된 이슈도 좀 도마 위에 올랐어요. 네, 그동안 해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해외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시장 경험 차원에 이렇게 해서 좀 투자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주식을 잘 못했고 이 나온 다음에 나와서 시장을 경험하면서 주식 시장이 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투자를 했다고 했고요. 총 7천만 원 정도 되는 주식 투자 금액 중에서 1,100만 원 정도만 미국 주식에 있고 나머지는 ETF 같은 형태로 해서 국장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에 과도하게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좀 해명을 했고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이 지금 거센데 이 네.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이 되면 기재부 장관과 이야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지금 대주주 종목당 보유의 기준이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되는 이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최종 시행령이 되기 전에 의견 교환을 해서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금융정책 관련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확대되면 원화 통화 주권이 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사실은 너무 없는 것도 약간 조금 창피한 일이기는 한데 네. 이게 또 국내 주식이 참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공직자들 사회 생각도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는 시장 영향이 참 큰 정책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 논란이 계속 너무 길어지고 있다라는 빨리 좀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는 필요성도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몇몇 논란에는 고개를 숙인 것도 있어요. 네, 기재부 차관 퇴직 이후에 양 3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 회사의 사회이사 겹치기 근무를 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6억 원 정도 되는 보수를 받았다고 해서 좀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이사를 동시에 하지는 않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도 제대로 받아서 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1년에 2억 정도씩 이 사회이사 이런 걸로 보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볼 때 적절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강남 개포동의 재건축 갭 투자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사전에 개발 정보를 입수해서 투자한 것들은 아니다.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고위공직자들이 그 본인의 능력에 비해서 공직에 있으면서 많은 급여를 못 받는 게 사실이니까 네. 퇴직한 이후에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 이해는 가긴 합니다만 네.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죠.
네, 지난 7월에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36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과 그 전달과 비교해서는 23%가 넘게 늘었고요. 코로나 발생 전이었던 2019년 7월과 비교해도 20%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정말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늘고 있는 관광객은 주로 MZ 세대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좋아하는데 이런 것을 많이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자체에서도 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지난달부터 해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죠. K-팝 데몬 헌터스 이 특별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마련해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 세계 숙박, 교통,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인 클룩에 따르면은 여기서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개봉 이후에 한국식 때밀이 그리고 찜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상품의 예약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대중 목욕탕. 네,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대중 목욕탕.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 목욕탕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이걸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수요가 늘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목욕 체험을 떠나서 이제 한국 문화의 새로운 매력으로 이 목욕탕 문화가 이제 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류 열풍이 기존에는 뭐 음악, 드라마, 음식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생활 문화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현지인처럼. 네, 물론 이제 K-팝 관련 체험 상품은 여전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팝 아이돌 스타일링을 체험하는 예약 같은 경우에는 이 K-팝 데몬 헌터스 이후에 200%가 늘었다고 하고요. 또 K-팝 댄스 클래스도 40% 정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게 한국 사람처럼 내가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부심이 또 느껴집니다. 정지영 님이 오늘 경제상식 퀴즈 세 글자가 이 외국인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이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명품을 구입하기보다는 현지에서 실용적인 물건을 사거나 현지 음식을 먹는데 여행 자금을 사용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해외 관광객들도 그렇고 좀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물가 관리라든지 바가지 요금 없게끔 관리 잘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네요. 네, 이 대통령이 지방 관광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관광객 바가지 가격이다라고 하면서 네. 법률적으로 단속할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었죠. 부산에서 그 해삼 그리고 강원도 문제 등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제 유튜브 등이 공개되어서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래서 자영업자의 바가지 요금 사례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의 피해가 너무 큰데 가격 결정이 자율적 사안이라고 그냥 방치해야 하냐라고 하면서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관광 산업이 굉장히 큰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를 좀 많이 해달라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제 좀 학습 효과가 쌓일 것 같아요. 그 한두 개 특정 식당의 바가지 요금 때문에 수십 수백 개 식당이 모여 있는 상권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여러 차례 또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세금이 붙지 않아서 일반 매장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앞에서도 저희가 관광객들의 동향 이야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에 관광객들이 이곳에선 물건을 많이 안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생존 위기라는 말까지 꺼내들고 있는데요. 특히 수익이 줄면서 기존의 계약상 내기로 했던 공항 내에 있는 이 매장과 관련된 임대료, 그래서 이 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세 글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임성택 님이
듀티 프리 샵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이 업체들 영어로 보면 이제 DF라고 써 있는 게 그 듀티 프리라는 뜻이고요. 그걸 우리말로 세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홍영표님은 너무 바빠서 해외 갈 시간이 없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김홍태님은 중국의 보따리상이 사라져서 매출이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 관광 그리고 소비 형태가 많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특정인들이 와서 거의 싹쓸이 소비를 해갔다면 이제는 그냥 시내 관광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공항에 있는 이곳은 많이들 안 간다고 하죠. 그리고 6113님이 해외여행 갈 때 득템을 기대하면서 종종 방문했었는데 달러 강세 이후로 어느새부터 여행은 가도 이곳에서의 구매는 안 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이제 환율이 오르다 보면 여기에서 뭐 부가세가 좀 붙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거처럼 저렴하다라는 인상은 받지 않게 되죠. 그 매장 어떤 형태일지 그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073님이 제주도 여행 내일 가족들과 처음으로 갑니다. 준비하는 게 힘드네요. 제주도 여행 갈 때도 이 곳 이용 가능한 그 내국 이게 있죠. 정답 말할 뻔했네. 그 공항 안에 있습니다. 자,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팔에 이거 차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스마트워치. 요즘에 시계 대신에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시는 분들 많이 늘고 있는데요. 기능도 많이 늘고 있죠. 막 스트레스 관리, 수면 패턴까지 측정을 합니다. 과연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 스마트워치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기침하셔도 돼요. 네. 네네네. 왜 이렇게 시계를 보세요? 예, 저도 자랑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늘 스마트워치 이야기를 할 건데 주로 박대기 기자는 그 스마트워치로 네. 어떤 기능 많이 쓰세요? 네, 원래는 운동하려고 했었죠. 하려고 했었다. 예. 이게 운동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예. 내가 얼마큼 달리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1km를 달릴 때 얼마만큼 걸릴 것이고 나의 심박수가 얼마 정도이고 뭐 운동부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지를 정확히 측정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요즘 정말 스마트워치를 많이 사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좀 회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러닝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스마트워치가 최근 몇 년 동안 참 많이 팔렸고요. 저도 그런 취지로 샀지만 사실 매일 운동하기 힘들어가지고 예. 저한테 제일 유용한 기능은 스마트폰 찾기입니다. 예, 집안에 이제 두고 있거나 회사에 두고 있으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스마트폰 찾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회사 제품을 쓰더라도 다 있어요. 그래서 소리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오는 것처럼 벨이 울려가지고 스마트폰 있는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예,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이제 저희 나이처럼 이제 나이가 중년이 되면은 잠이 밤에 잘 안 와요. 수면. 예, 아침에 일찍 깨고 또 밤새 이제 수면 패턴이 좀 불규칙해지는데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자면은 밤사이 내가 어떻게 잤는지를 수면 패턴을 분석해서 아침에 알려줍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루틴을 지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저희 부모님이나 장모님, 장인어른 다 사드렸어요. 그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부모님 듣고 계실 텐데. 효자십니다. 아니 근데 저도 그 수면 건강을 위해서 이 스마트워치 샀거든요. 네. 잠을 많이 못 자다 보니까 이게 경고로 보내주는 거예요. 수면 건강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노력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일단 저도 또 운동부터 좀 하고 이 기능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진짜 스마트워치 시장이 많이 커졌죠. 네, 본격적으로 이게 대중화된 게 언제부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러닝 붐이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그 최근에 그 코로나 끝나고 하면서 2023년, 24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커졌는데요. 네. 사실 전부터 이런 개발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좀 신기한 물건이다 그러면 소니가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2006년도에 소니 에릭슨에서 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전화가 왔는지 문자가 어떤 내용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최초의 스마트워치가 2006년 10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당시 소니가 했던 것들이 다 망했지만 별로 잘 되진 않았고요.
또 하나 아쉬운 안타까운 우리나라 업체도 있죠. LG전자가 있잖아요. LG전자도 예전에 프라다 폰을 열심히 팔았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이제 프라다 링크라고 해서 프라다 폰 디자인으로 사각형으로 나온 스마트워치를 함께 이제 사은품처럼 이제 팔았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집에 서랍장에 이 프라다 폰이라든지 프라다 링크가 있으면은 요즘에도 좀 중고가로 상당히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로 거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구적인 시도를 사실 LG전자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상품으로 연결이 안 되면서 이제 좀 많이 이 회사가 그때 당시에 어려워졌죠. 이런 이제 스마트워치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하게 된 것은 역시 애플워치 때문입니다. 네. 애플에서는 이 차세대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후의 그 스마트 기기로 워치를 밀었었고 그래서 애플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스위스에 있는 시계 그 판매자들 장인들을 많이 스카웃을 했습니다. 전자시계 만들면서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계라는 그 본질은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디자인이라든지 스트랩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은 별로 주목 안 된 요소일 수 있거든요. 시계줄. 예, 시계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계줄하고 본체를 거는 방식이라든지 또 시계의 적절한 크기가 얼마 정도일지 이런 아주 세밀한 디자인들을 갖다 새로 재정의를 하면서 괜찮은 상품을 내놨었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워치가 세계적으로 팔리면서 삼성도 이제 갤럭시 워치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샤오미 미 밴드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형성됐던 거죠. 6089님이 저는 스마트워치로 버스 이용할 때 카드 안 쓰고 이 워치로 태그를 하니까 아주 편해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또 이게 그 교통카드 기능이 안에 워치 안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신기한 기술들이 이 작은 기기 안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이 사실 이 스마트워치 안에 애플이나 삼성의 좀 비싼 모델을 사시면은 AP라고 해서 갤럭시나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 또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컴퓨터 CPU 같은 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스마트폰처럼 하나의 기능을 해주는 것이고, 네. 그리고 뒷면에는 그 심박수부터 그다음에 스트레스 정도 같은 걸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센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이 24시간 내 몸을 모니터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육체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측정을 하면서 필요할 때 경보를 보내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스마트워치는 항상 손목에 차고 있는데 꼭 풀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충전할 때. 네. 이게 살짝 귀찮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스마트워치 제일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거 매일매일 충전하면서 어떻게 쓰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게 좀 이 업체들로서는 딜레마예요. 이 말씀드렸던 AP를 넣으려면은 배터리를 많이 소모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처럼 매일매일 충전을 해줘야 되고요. 매일 30분 정도씩 계속 풀어가지고 충전하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세계 스마트워치 동향을 보면은 삼성이나 애플이 아니라 네. 그 가민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가민 같은 경우에는 AP를 안 넣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다른 거예요? 예, 구형의 CPU를 넣은 셈인데요. 예. 구형의 두뇌를 넣은 셈인데 이게 배터리 소모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의 색깔 표현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능을 쓰는 데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배터리는 훨씬 오래 가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그 이상 정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을 가끔 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뭔가 스마트 디바이스로서의 화려함은 좀 포기하고 네. 운동 성능 측정이라든지 이런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이게 제조사마다 전략이 다 다르네요. 네. 또 제조사마다 다른 게 저는 삼성 거 쓰고 있습니다만 스마트워치가 동그랍니다. 근데 애플워치는 거의 사각형이라고는 좀 뭐한데 테두리만 좀 둥근 사각형에 가깝죠. 네. 이거는 어떤 차이일까요? 저도 이제 그 개발자들 물어봤는데 예. 한마디로 철학 차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이제 회사의 방침 전략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으로 만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한 화면 안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고 네. 또 네모난 것은 스마트폰과 똑같기 때문에 그 앱을 만들 때 크게 안 바꿔도 됩니다. 스마트폰용 앱을 이식할 때 훨씬 도움이 되고요. 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전통적인 시계들은 다 둥근형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인류가 그동안 둥근 시계를 만든 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둥근 시계를 만들었고 사실 초반에는 디스플레이를 둥근형을 만드는 게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전통적인 디스플레이는 다 네모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 디스플레이 회사가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둥근형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자기 방침으로 삼은 거고요. 애플은 반대로 사각형이 가지는 여러 장점 때문에 사각형으로 계속 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인숙님이 샤오미, 화웨이 같은 이제 중국의 스마트워치도 애플이나 삼성 거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 주셨거든요. 네. 최근에 중국 업체들도 많이 올라왔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최근 일부 통계를 보면은 그 처음으로 화웨이가 애플을 밀어내고 세계 스마트 시장 1위를 차지했다. 2분기 기준으로. 와, 이런 보도가 스마트워치 시장 규모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워낙 중국 시장이 큽니다. 그쵸.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3대 시장이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인데 이 세 시장을 비교하면 중국이 이제 제일 컸었어요. 네. 예전에는 미국이 제일 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화웨이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그 관점은 화웨이는 아까 말씀드린 미밴드처럼 이 간단한 스마트워치를 많이 팔아요. 한 $100 정도 되는 가격이 좀 낮은 편의 스마트워치를 팔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성비 면에서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야, 이제 세계 1위가 이게 또 수량 기준으로 화웨이다. 애플을 네. 넘어섰다라는 거고 샤오미는 조금 전략이 다릅니까? 화웨이랑 샤오미는? 네,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화웨이나 샤오미나 다 중국 업체, 똑같은 중국 업체 같습니다. 네. 하지만 좀 두 업체의 중국 내에서 위상도 다르고 전략도 좀 다른데요. 일단 중국 안에서 보면 화웨이가 훨씬 고가입니다. 네, 이 화웨이 직접적인 목표는 애플이나 삼성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가고 하이엔드 플래그십 그런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고 네. 샤오미는 반대로 좀 싸구려 죄송합니다. 저가 상품 저렴한. 저가 상품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가 사실 중국 그 군 출신입니다. 군 기술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퇴역하고 창업한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군이나 중국 정부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공산당 당원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뭐 그런 의혹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도 상장을 하고 탈중국 이미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OS를 못 쓰는데 샤오미는 구글 OS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포지셔닝을 다르게 하고 있고 샤오미는 이제 외국에 수출하는 것들을 주력으로 하는 반면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국 시장을 지킨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네. 차이 따라서 또 박민호님은 또 샤오미는 그 밴드 워치보다는 밴드 쪽을 좀 잘했다 이런 것도 알려주셨고 네. 그리고 또 애플이 그러면 이제 물량 기준으로는 화웨이에 좀 밀린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애플은 고객 충성도가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스마트워치에서도 다시 좀 어디 분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애플 가장 큰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에서 이 뒤처지고 구글 있었죠. 진영에 비해서 구글 삼성 연합 진영에 비해서 좀 뒤떨어진다. 네. 구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제미나이라든지 다양한 그 인공지능을 폰에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애플은 보안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 개발에 좀 뒤처져 있고 또 시리라든지 전통적인 그런 자체 기능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최근 삼성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많이 들어갔는데 애플은 느리고 그리고 애플이 신형 모델을 계속 해마다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예전보다 뭐가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고 이러면서 좀 어려움만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9월 달에 이제 새 제품들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가는지 좀 많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의 스마트워치도 잘 나가고 있죠. 근데 이게 또 물량 기준으로 보면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 네. 삼성의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제 수량 기준으로는 화웨이가 지금 세계 1위가 됐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매출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싼 스마트워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장 네. 입장에서는.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여전히 애플이 1위고 2위가 삼성이긴 한데 이 가민이라는 그 타이완 미국 계열 업체랑 많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은 가민 워치를 정말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가 아니라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고 배터리를 적게 쓰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고 또 하나 장점은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화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계를 사면은 내가 운동을 안 해도 왠지 운동하는 것 같은 그런 왠지 예, 익스트림 그런- 스포츠까지 할 것 같은 느낌만. 그런 네. 느낌들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소비자 경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로 증명이 안 되는 어떤 제3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해당 회사 제품 써봤습니다만 참 기분 좋게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되면은 시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어젯밤에 몇 시간 잤는데 수면이 좀 부족합니다만 오늘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람한테 많이 좋은 경험을 주는데 그런 점들은 삼성도 좀 노력해서 좀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감정적인 영역을 좀 채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제 스마트워치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10명 중에 3명에 이른다 하더라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쓰고 있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르신들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또 이게 필요할 때가 있고 스마트폰처럼 진짜 1인당 하나씩 손목에 차고 다니는 시대가 열릴까요? 예, 저는 더 많이 팔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안 쓰시는데 가격 부담도 가격 부담입니다만 저렴한 워치도 있거든요. 삼성에서도 갤럭시 PC라고 1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워치들도 있고요. 근데 한번 써보시면 정말 편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손목 닥터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쓰시고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이제 걸음을 측정을 하시면은 매일 8,000보 이상 걸으면 200원을 줍니다. 예,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걸으시면 7만 원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거 깔아야겠네요. 예, 서울 시민이거나 아니면 서울시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그런 앱을 통해서 손목 닥터. 예, 손목 닥터 9988이라는 앱인데요. 예,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돈도 벌고 그리고 운동도 계속 하시는 게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또 것 같습니다. 뭔가 운동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스마트워치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가 이거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일단 운동을 같이 하시죠. 스마트워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부터 해야 된다라는 게 선후 관계는 그렇습니다. 네.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이 일본을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천안문 막루에 서서 행사를 관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의 목걸이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받은 것이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인사청탁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IMS 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에 대해 청구된 특검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습니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 억울하죠. 임금 체불 지난해 28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고요. 대통령까지도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 제도가 어떻게 손질될까요? 또 만약에 이걸 당한다면 임금 체불에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할까요? 노무법인 현율의 장진나 노무사와 함께 이쪽을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장진나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임금 체불의 기준이 궁금한데요. 이거 뭐 단 하루라도 월급이 밀리면 임금 체불이 됩니까? 네네. 그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매월 특정일에 지급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특정일, 즉 예를 들어서 월급날이 10일이었습니다. 근데 11일 날, 즉 하루만 늦게 지급을 해도 이 법 위반이 되는 거고 임금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야, 하루만 밀려도 임금 체불이다. 네. 또 그러면 그 정해진 급여 말고 야근, 뭐 연장금, 뭐 수당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네. 안 줘도 임금 체불입니까? 네, 임금은 이제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고 발생을 하는 법정 수당이라든지 주휴 수당, 연차 수당, 뭐 퇴직금 이런 모든 금품들이 다 지급을 늦게 하게 된다고 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을 했는데 14일 이내에 이런 임금들을 지급을 안 하면 그때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 이자도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외에도 미지급 임금들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그 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법에는 그 시효가 있잖아요. 네네. 내가 몇 년 전에 못 받은 급여가 있다, 임금이 있다. 뭐 5년 전, 네. 10년 전 것도 그럼 다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기한이 어떻게 되죠? 네,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임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종 3년치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소멸시효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을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때는 다시 이제 손해배상 청구로 해서 이제 민사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아주 번잡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다만 또 뭐 5년까지는 저희가 형사처벌을 지금 할 수는 있지만은 3년 이내에 소멸시효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년 이내. 그리고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요.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이른바 잠수 탄다고 하죠. 연락도 안 받고 네. 출근도 안 해버려요. 네. 그러면 연락조차 안 받는 사람한테 남은 급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요즘에 많은데요. 네. 일단 무단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 직원이 일한 거에 대한 대가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급을 다 해야 됩니다. 네, 무단 퇴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납기를 못 맞췄다라든지 또 여러 이제 뭐 손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잠수 타서 억울해도 내가 네, 손해 보는 게 그렇습니다. 있어도 줘야 할 돈은 줘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각각 다른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실수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네. 요즘에 좀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사례 같은 경우가 많이 생겨요. 네. 갑작스럽게 직원이 퇴사하고 뭐 사라지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직원한테 계좌번호를 모릅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그 직원들한테 뭐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 그냥 이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적어도 내가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를 모른다라든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뭐 지급을 못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나 내용 증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보내놓으셔야지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놔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보통 이제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청에 네. 신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 지방 노동청에. 네네. 그러면 네. 신고만 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확률은? 네. 바로 받을 수는 없고요. 이게 신고 절차는 이제는 법적인 이제 처벌 절차, 시정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네.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노동부에 접수가 되면 25일 내에 이런 조사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네. 뭐 현실적으로는 한 달 정도에서 2달 정도면은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었을 때 사용자한테 지급 지시를 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을 해서 네. 고소를 진행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고소는 직접 하는 거고요. 그렇죠. 개인 변호사나 그다음에 개인이 당사자가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이게 뭐 강제성에도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네. 그럼 그렇습니다. 만약에 밀린 금액이 네. 한 10만 원, 20만 원 비교적 소액이다. 아니면 누구는 네. 5만 원이다. 이런 것까지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아줍니까 다? 그렇죠. 뭐 금액의 다소는 뭐 크게 이제 신고 절차에 그 어떤 제한 내용이 되지는 않고요. 예, 근데 뭐 작은 금액들도 사실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신고 사건이 접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착오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예전보다는 지금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다 네. 사연은 있습니다. 지금 회사 사정이 그렇죠. 어렵다. 우리가 받을 돈을 그렇죠. 못 받고 있어서 그렇다. 며칠만 네. 기다려달라. 말미를 네, 달라. 네. 그럼 또 네.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 마음이 좀 흔들리거든요. 이럴 때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회사의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은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나 요즘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는 많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저희가 그냥 감정적으로 사장님을 그냥 마냥 기다려주시는 것은 그거는 권리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저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임금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년. 그래서 기다려주실 때라도 저희가 소멸시효를 단절하는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언제 주실 것이냐
그리고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청구의 내용을 담은 아까 얘기했던 내용 증명이나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내놓으시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뭐 내용 증명이라는 게 본인이 그냥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우체국에서 확인만 받고 보내놓으면 또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편지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네. 내가 일했던 자영업 식당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아예 폐업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받습니까? 예. 이렇게 사업장이 이렇게 도산을 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네. 정부가 미지급된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뭐 체당금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또 예산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마냥 다 줄 수는 없고요. 네. 최종 3개월 내의 임금을 지급을 정부가 대신 해주고 나중에 이제 사업주한테 구상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최종 3개월분 임금이라는 게 굉장히 적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지금 저희 정부에서도 이 3개월분에 대한 것들은 6개월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고용부 장관이 이야기한 거 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야기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30%는 임금 체불을 반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 체불을 하는 기업이 또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던 겁니까? 예. 이렇게 상습체불이죠. 상습체불 사업주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 조금 뭐 법적인 이제 처벌 조항도 있어서 사법 절차를 밟아가지고 처벌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법 처리 비율이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 내용은 처벌 절차에 대한 그 법 규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실제 처벌되는 이제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네. 이런 상습체불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미지급을 하다가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절차를 밟고 그러면은 중간에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해버리고 근로자들한테 이제 사건에 대해서 취하를 받고 처벌을 면하는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재 또 처벌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장진나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2부에서는 미래생활사전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요즘에 뭐 AI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데요. 이제는 AI를 통해서 심리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또 인간이 너무 AI에게 의존하다가 문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